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지구본연구소. 올해는 다양한 책들을 좀 많이 소개시켜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책들을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매년 많은 책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1월 달에 이건 이 책은 올해의 책이다 싶은 느낌이 드는 책을 발견하는 경우는 잘 없었는데 오늘 그런 책을 말씀드리게 돼서 한편으로는 대단히 즐겁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아니, 좋은 책 소개하는데 왜 마음이 무겁냐? 내용이 어떻게 보면 너무 가슴을 막 찌른다고 그래야 되나요? 후벼 판다고 그래야 되나요? 좀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뭐 대한민국은 지난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극심한 혼란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든 뭐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것이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모습들을 보다 보면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동질감을 가진 사회로 계속 존속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사실 드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뭐 다양한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완화되고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넘어가곤 했는데 최근에 나타나는 이 갈등들을 보다 보면 좀 겁이 납니다. 이것이 이제 요즘에 뭐 개봉해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영화 11호처럼 정말 내전으로 치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저도 지구본 연구소에서 여러 나라의 내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뭐 시리아부터 시작해서 여러 나라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전이라는 것이 참 답답하다를 넘어서가지고 끔찍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참 궁금하고 납득이 안 되는 점들이 많았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은 내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 어느 책보다도 정확하고 그리고 신랄하게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은 이제 내전은 어떻게 시작되는가라는 이제 책인데요. 실제로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25년 1월 말에 이제 간행이 되지만 원래 미국에서는 2022년에 출간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시차를 둔 덕택에 대한민국 독자들한테는 정말 시의성 100%의 책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이제 바버라 월터라는 이제 여성 분이신데요. 이분의 주특기 제일 많은 전공은 뭐냐라고 하면 내전 전문가입니다. 많은 내전을 연구해서 그 내전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왜 내전이 일어나는가, 내전은 어떤 식으로 발전되는가 등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참 저한테는 와닿았어요. 원래 냉전이 끝난 다음서부터 이런 내전, 전쟁, 분쟁과 관련돼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일을 안 벌어지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등등에 관한 논의가 1990년대부터 여러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곳에서 이제 내전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이제 했고요. 실제로 그러한 내전을 먼저 예측할 수 없는가라는 이제 궁금증이 드니까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그런 가능성을 예측하는 작업들도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 누군가가 요청을 해야겠죠. 즉 물주가 있어야 됩니다. 돈을 줘서 이런 일 좀 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1994년에 미국 정부가 Political Instability라고 하는 정치적인 불안정에 관한 연구를 좀 의뢰를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면서 TF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예측 모델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이 저자도 이제 이 TF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왔던 거죠. 그런데 열심히 1990년대부터 20년 가까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내가 연구하고 있는 이 내전의 프로세스를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먼 나라의 이야기, 과거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내전이 구체화될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에 이제 이 책을 저술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 내용이 상당히 이제 긴박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절절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책은 이제 딱딱한 뭐 이론서, 제가 지구본 연구소에서 그런 책을 소개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렴풋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유고 내전, 그 다음에 뭐 필리핀 내전, 뭐 민다나오 섬에서 벌어지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내전들이 이제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고 하는데 그 내용들을 일일이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책은 각 챕터마다 새로운 내전의 양상 그리고 그 내전이 어떻게 전개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도 멀리서 봐서 다 아는 사람이 이제 잘난 척하면서 쓰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내전 당사자들을 만나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당신의 느낌은 어땠는지 인터뷰한 내용까지 정리를 해가면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딱딱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런 지구본 연구소를 보실 분들 정도라면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자세히 설명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었구나. 내가 궁금하던 게 이렇게 해결이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각 챕터를 보실 때마다 느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제 핵심 주제는 내란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생하나를 설명하는 책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각각의 내란에 대해서 내가 좀 알고 싶어 라고 그러면 그것도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저자는 전형적인 미국 저널리스트는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독특한 방식으로 이걸 풀어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흡입력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아마 미시간주에서 이제 거주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시간주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뭐 내란과 관련되어 있는 민병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서술을 하면서 책을 시작을 합니다. 저도 이제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구본 연구소에서 몇 번 합니다만, 저도 이 책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우리는 뭐 미시간, 그러면 뭐 디트로이트가 있는 오데오 근처, 미국 북부, 뭐 이렇게 정도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이 이제 도시와 농촌의 인종 구분이 완전히 다르고, 즉 도시는 완전히 아프리칸 미국인들, 그 다음에 농촌은 100% 백인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것도 알았고, 희한하게도 이 미시간주가 오랫동안 이 반정부 정서가 아주 팽배한 이제 그러한 분위기, 그리고 미국 여기저기서 우리가 최근 들어서 뭐 선거 과정에서 많이 봤습니다만 민병대들, 미국에서는 이제 미니트맨이라고 하는 민병대들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은 민병대가 존재하는 곳이 텍사스도 아니고 바로 이 미시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개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이 이제 몇몇 사례들을 미국 사례부터 시작을 해서 쭉 정리를 해나가는데, 그걸 보면서 이분이 강조하는 건 뭐냐? 내전이라는 것은 거의 정해진 패턴이 있다는 거죠. 여러 케이스들을 균합법적으로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전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정해진 각본을 따라서 진행된다. 그래서 그 각본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내전 어느 단계쯤 와 있는지, 앞으로 어느 정도의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저자의 이제 핵심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이제 딱 펼쳐서 제대로 된 일장을 딱 펼치면 제가 제일 궁금했던 이라크 내전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진행이 됐나 하는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라크 내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주로 반군들과 뭐 미국 특수부대 아니면은 뭐 미국 해병대와 관련되는 전쟁, 전투, 뭐 저격수 이런 콘텐츠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됐는지를 말하는 것은 별로 없는데, 이 책은 이제 내전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즉 시작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라크 내전을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라크라는 나라를 이제 미국이 쳐들어갔을 때는 민주주의를 중동에서 실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갔던 거죠. 당시에 부시 대통령이 그럼 야심찬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저자는 이 이라크 내전을 설명을 하면서 되게 도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로 향하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고 그 길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야 되는 길이라고 우리는 당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저자는 민주주의로 향하는 길은 내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추진하는,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이 내전을 촉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이 저자에 따르면 1870년, 즉 19세기 때만 해도 내전이라는 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2년, 즉 냉전이 끝나고 난 그 직후에는 50개 이상의 나라에서 내전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민주화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의도를 했는데 결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증가할수록 내전이 증가한다는, 우리로서는 잘 납득이 안 되지만 이 저자가 말하는 증거는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퇴보도 있었고 잘 바뀌지 않는 정체의 구간도 있는 거죠. 모든 사회들이 다 그런데 이 저자는 이 민주주의 사회가 정체돼 있고 일부 후퇴하는 그러한 상태가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라고 이제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아노크라시라는 명칭을 부여합니다. 즉 독재와 민주주의가 애매하게 섞여 있는 그러한 상태를 아노크라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노크라시 상태가 어떻게 보면 내전을 촉발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토양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와 그다음에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내전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을 위해서 38가지의 변수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전 그러면은 극단적인 빈부 갈등 또는 뭐 증오심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불평등이나 빈곤은 내전으로 가는 핵심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이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노크라시라는 이 정치 체제의 어떤 상황이 내전을 불러일으키는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민주주의의 어떤 상황으로, 민주주의 국가로 많이 진입을 했는데 아노크라시 상태에 계속 놓여 있다라고 그러면은 독재 국가에서 내전이 발생하는 것보다 2배의 확률로 내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모델링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100%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라면 괜찮겠지만 부분적 민주주의 국가,
아니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내전이 발생하기 좋다라는 게 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곰곰 생각해 보면 저도 뭐 지구본 연구소에서 몇 번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만 동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헝가리가 대표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폴란드도 이런 낌새들이 과거에 몇 번 있었죠. 즉 분명히 지도자는 투표를 통해서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지도자가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여러 제도들이 있습니다. 헌법이라든지 여러 제도들을 하나씩 해체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다른 나라 사례에서 많이 봤던 거죠. 그러면서 그 해체의 명분으로서 이거를 놔두면 혼란에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란을 예방하고 아니면 수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치, 지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공포감을 이제 사회에 불어넣는 거죠. 그러면서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법질서, 엄정한 법질서 집행이라는 이야기가 항상 같이 따라붙습니다. 많이 듣던 이야기죠. 결국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이 되다가 내란이 발생한다라는 게 이 저자가 말하는 내란의 시작이라는 그 프로세스를 핵심적으로 말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제3자가 관찰하는 거고 우리 같은 일반 보통 사람들, 우리 사회가 지금 내전에 들어가고 있는지 안 들어가고 있는지를 평범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 이 저자는 섬뜩한 간단한 테스트를 제시합니다. 뭐냐? 당신은 누구냐? 당신의 정체성은 뭐냐? 라고 묻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내전으로 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 같은 경우는 시아파와 순니파가 그냥 섞여 있었어요. 사실은 뭐 엄밀히 따지면 따질 수도 있지만 누구도 그걸 묻지 않고 그냥 섞여 사는 게 당연한 이제 그런 사회였는데 미국이 침공한 이후에 어느 순간 짧은 순간 이후에 사람들이 서로를 묻기 시작하는 거죠. 너 시아야? 순니야? 되게 섬찟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요즘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너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예전에는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로가 이런 질문을 대단히 많이 던져요. 그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대단히 위험한 단계로 진입하는 문턱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섬찟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제 과정에서 그냥 그런 과정만 있다고 내전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여기를 조직화시켜서 뭔가를 문제를 일으키는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력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즉 2장은 이 내전 관련 연구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나라, 지금은 없어진 나라죠. 유고슬라비아 내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고슬라비아 내전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수많은 연구거리, 수많은 이야기 그리고 인류가 어떻게 보면 유럽이라는 그래도 나름대로 발전한 지역에서 참 충격적인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보통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냉전이 끝난 다음에 발생했기 때문에 글쎄요 누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인류가 겪은 가장 끔찍한 일 중에 하나인데 이 저자는 이제 유고 사례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 집단끼리만 모여 있으면 내전까지 가지는 잘 않는다. 그럼 어느 경우에 내전이 발생하느냐? 종족, 종교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들이 이제 모일 경우에 내전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 나라 연구를 해보면 많은 종족들이 한 국가에 있다고 해서 그 사회가 반드시 내전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런 정체성이라고 그러면은 나는 누군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종족 또는 종교 그 다음에 바꿀 수 없는 인종 이런 겁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이러한 정체성에 기반한 정당들이 등장했을 때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러한 정체성들은 내가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피부색이 이런데 내가 갑자기 피부색을 까맣거나 하얗게 바꿀 수 없잖아요. 그냥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반한 정치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팩션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파벌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에 기반한 파벌들은 일반적인 이념에 따른 정당보다 훨씬 더 경직되어 있습니다. 비타협적이에요. 그리고 유연성이 없어요.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이걸 통해 가지고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상대와 맞부딪히면서 오히려 자기 세력을 키우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이제 많아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힘이 더 세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힘이 세지니까 상대방한테 여유를 베풀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정체성 정당들은 상대방을 단합하고 눌러서 없애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는 거죠. 결국 없애려고 그러면은 이제 무력이라고 하는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정체성 기반 정당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평소에 좀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을 품은 정당들이 좀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내 입맛에 맞출 수 있는 나의 정체성을 잘 표현해주는 정당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저자는 이런 정체성 기반 정당들이 득세를 하게 되면 탈출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를 묶어놓는 수단이 그거기 때문에 이념은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어제까지 왼쪽에 있다가 오늘은 오른쪽으로 다시 시간이 지나면 왼쪽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이 정체성이라는 건 그렇게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사회 전체적으로 경직도가 확 올라가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유리한 많은 나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종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민족적으로 봤을 때 다수민족들이 있는 거죠. 다수가 있습니다. 이 다수가 결집을 하게 되면 이 저자의 표현에 따르면 초파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벌 중에서 압도적인 힘을 갖는 세력인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이제 초파벌 같은 경우는 종교, 계급 이런 것들을 아우르고 더더군다나 이제 부와 권력을 줄 수 있는 지리적 위치까지 점유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더 많은 피해의식을 갖고 맞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요소들을 갖춘 초파벌이 등장하는 국가, 사회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내전 발생 확률이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서 12배, 10배도 아니고 12배씩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지금은 사라진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초파벌들끼리 대립을 하다가 끔찍한 인종 청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소멸된 이제 그러한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도 많은 정체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종교가 있고 제가 종종 농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무신론자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신론자가 어떻게 보면 충돌을 완화해주는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트렌드가 만약에 바뀐다라고 그러면 우리 사회도 안심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종종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정체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내전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제 누군가 불만을 가지고 이 현 상황을 때려 부수자 아니면은 상대방을 타도하자라고 외쳐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외치는지에 대해서 이 저자는 이제 제3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이 내전에 대해서는 별로 잘 관심이 없습니다. 필리핀에 보면 우리는 필리핀에도 많이 놀러 가시죠. 세부라든지 이런 지역에 많이 가시는데 민다나오라는 큰 섬이 있습니다. 이 민다나오 지역은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이제 여행 제한 구역, 여행 자제 구역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도 이제 내전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한 5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민다나오 내전을 이제 설명을 해주길래 왜 갑자기 이제 민다나오 내전이지? 라고 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사회, 우리 주변에 정말 엉뚱한 사람이 우연한 요소들이 몇 개 겹치면 내전을 촉발시키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알게 됩니다. 이 민다나오 내전에서는 보면 그 지역의 유지가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를 잘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던 사람이 나의 지위가 박탈됐다라는 상실감으로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것이 내전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결국 한 사회, 그것이 꼭 국가 단위가 아니더라도 지역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여러 단위가 있겠죠.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재화라든지 부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 과정에서 과거에는 내가 권력을 잡았다가 내가 힘이 있었는데 권력에서 밀려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사람의 마음을 위기감을 조장하고 이것이 내전을 발생한다라는 내용이 제 3장에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내가 잘 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부터 내 지위가 격화됐어요. 그냥 온 오브 댐으로 내려갔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마음이 쓰리고 가슴이 아프고 짜증이 납니다. 우울증에 걸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안으로 사귀고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내가 원래 힘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힘이 없어졌지만 최소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격동시키고 추동해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개인의 힘이었으면 힘들겠지만 어떤 한 집단이라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 3장에서 잘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내전으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라는 것들을 검토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집권 세력에서 이제 추락한 세력들이 있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즉 지속적으로 어떤 때 보면 선거에서 내가 졌지만 다음번에 내가 이길 수 있어.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의 패배는 다음번에 승리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꿈도 희망도 없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면서 폭력으로 나가는 이제 그러한 경우들이 내전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쭉 보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차별감을 느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을 비하하거나 아니면 낮춰보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도 새삼 느낀 게 뭐냐.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지. 라고 느끼는 것들이 누군가는 어떤 사회 집단에서는 대단히 큰 체념과 분노를 촉발시킬 수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당연하게 산업의 사이클이 도니까 과거에 있던 산업들은 사양 산업이야. 그 산업에 있던 사람들은 뭐 안 됐지만 어쨌건 다른 분야로 가든지 해야지. 라고 하는데 그 개인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상황이 스스로에 대한 모욕, 자기 인생에 대한 배반, 배신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세력들이 조직화가 되고 내가 미래에 좋아진다는 꿈이 없어 라고 그러면 내전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관되는 이야기로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왜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더 문제가 발생되는가에 대해서 아일랜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일랜드는 이제 IRA라고 하는 오래된 이제 반군 세력들, 지금은 이제 정치 세력화 돼서 이제 내전이 종식이 됐습니다만 영국한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내놓기 부끄러운 치부 같은 이제 그러한 이제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뭐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여러 이야기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로 단편적으로 소개되는 아일랜드 사례를 토대로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분노하고 무기를 들고 폭력을 자행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저자의 말이 참 와닿았어요. 이 저자에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 봤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남아있던 그 희망이라는 것이 사라진 사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희망이라는 게 없다라는 걸 느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저자에 따르면 많은 사회들은 되게 불편하고 어렵고 탄압받는 이제 그러한 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저기서 어떻게 살아? 그런데 그런 쪽에서 무조건 내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즉 이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안 좋은 상황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나는 어렵지만 내 자식들은 괜찮아질 거야. 10년쯤 지나면 좋아질 거야. 나한테는 다른 방법이 있어. 등등의 여러 가지 스스로를 위안할 수 있는 그러한 희망들이 있는 곳에서는 내전으로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사회가 집단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는 희망이 없구나. 끝장이다. 나는 내가 기대했던 것이 모두 다 한꺼번에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 이 경우에 보면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내전이 촉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간에 종교적인 분쟁이 되게 오래됐어요. 그런데 소수의 종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문제가 커졌을 때 개입을 해서 어떻든 객관적인 심판을 봐줄 거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다수의 편에 서서 소수인 자기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아일랜드는 꿈도 희망도 없다. 쟤네들이랑은 더 이상 같이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참아봐야 나아지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급격하게 사태가 이제 악화됐던 것이었죠. 즉 사람들은 안 좋은 미래가 이제 명확하다면 그걸 받아들이기보다는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바꾸고 싶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는 보통 뭐 종교라든지 종파 뭐 이런 쪽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선거를 통해서도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노력을 해도 넘어설 수 없는 벽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노력을 해도 저쪽은 분명히 말도 안 되고 비합리적이고 그런데 항상 일정한 득표, 나보다 훨씬 많은 득표를 해서 계속 권력을 가져가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가 아니고 정말 이건 안 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분노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무기를 들게 된다는 거죠. 즉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선거라는 걸 통해서 그러한 희망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절망을 안겨주면서 사람들의 절망감을 더 확대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이 이제 시위가 너무 잦다. 사실 뭐 광화문이나 이런 지역에 가보면 시위가 멈출 날이 거의 없죠. 시위 공화국이다라는 말은 뭐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 저자는 시위 자체는 내전의 요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시위를 한다는 것은 특히 요즘에 옛날처럼 뭐 화염병 들고 쇠파이프 들고 하는 상황은 아닌 거죠. 시위를 한다는 것은 이 체제 내에서 이 체제의 시스템 상황에서 내가 가진 불만이 해소될 거다. 우리의 힘을 보여주면 뭔가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체제에 대한 신뢰성,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최선의 할 만큼 다 시위를 했어. 그런데도 바뀌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폭력으로 전환된다라는 거죠. 이미 시위를 통해서 조직화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정말 불만이 많은 세력이 주도권을 쥐게 되면은 이제 내전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대규모 시위, 우리가 알만한 역사적으로 봤을 때 큰 시위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이 수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회가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를 쭉 추적을 해보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한 1980년대, 90년대, 20세기까지만 해도 이런 평화 시위를 통한 뭔가 의도를 달성한 성공률이 한 6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번 중에 2번 정도는 어느 정도, 일정 정도 그것들이 바뀌고 의도가 반영이 됐는데, 오히려 21세기 들어오면서부터는 이게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34% 정도로 절반으로 깎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위를 했는데 과거에는 먹혔어요. 이런 방식으로. 근데 지금은 뭐 거들떠보지도 않는 걸 떠나서 오히려 비아냥거린다든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여기서 희망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비슷한 양상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되게 정치 체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이라면 되게 뼈아픈 지적을 합니다. 자기가 수많은 내전 사례를 분석을 해봤는데 내각제 상황, 내각제 국가, 즉 비례 투표가 이루어지는 국가에서는 내전으로 치닫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면 어느 사회에서 내전으로 가느냐? 승자가 독식하는 승자 독식 체제. 즉 패배자는 그냥 말 그대로 야당으로 밀려나고 한 표를 이기던 10%를 이기던 어쨌든 이긴 사람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승자 독식 사회, 승자 독식 형태의 대통령제 국가에서 내전 발발 가능성이 높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면 섭섭합니다. 우리가 맨날 제왕적 대통령제, 사실 뭐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 자체는 상당히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든 다들 우리는 대통령한테 많은 권력을 부여를 하고 그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는 것을 선택한 체제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승자 독식 구조죠. 우리는 단순 투표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내전 발발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 책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도대체 대한민국이 2024년, 2025년, 21세기 이런 와중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그 원인으로 지적하는 게 하나 있죠. 네,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는 SNS 이런 이야기들도 이 책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SNS와 관련돼서 내전 이야기를 하면 뭔가 선진국스러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미국이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저자는 미얀마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미얀마 이야기를 이제 2021년 여러 번 한 8번인가 이제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미얀마에서 이 내전이 촉발된 이유를 SNS의 보급으로 이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에 앞서서 이 저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는 정치 체제를 갖춘 나라, 그리고 그 체제가 잘 유지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2010년 이후로 민주주의가 전진하는 국가보다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국가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들 여러분들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매일 몇 시간씩 보게 되는 SNS들은 그냥 인생의 낭비일 뿐만 아니고 내전을 확산시키는 결정적인 도구로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 이 저자의 경고입니다. 실제로 미얀마 같은 경우는 과거의 군사정부 시절에 철저하게 인터넷 사용, 외부와의 통신 이런 걸 차단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만이 있어도 너가 무슨 불만을 갖고 있는지, 내가 가지는 생각이 나만 가지고 있는 생각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얀마도 이제 개방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이제 신세대 문물들에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좀 탑골 공원 스타일로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주로 사용을 하죠. 젊은 친구들은 주로 이제 메신저만 골라서 사용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극빈국이나 이런 쪽을 가보면 페이스북이 거의 만능이에요. 이걸로 물건도 팔고 소통도 하고 전화도 하고 뭐 거의 이런 상황이 되는데 미얀마에서 이 페이스북 사용이 이제 급증을 하면서 다수의 미얀마는 불교 국가지 않습니까? 다수의 불교도들 사이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이게 다 소수 종파인 이슬람 신자들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이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을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야 되고 상대방이 문제, 트러블 메이커라고 만들어야겠죠. 그게 진실일까요? 아닌 경우들이 훨씬 많죠. 그러면 진실로 만들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가짜뉴스. 그리고 혐오 관련된 콘텐츠들이 넘쳐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얀마가 개방을 했을 때 좋은 의도로 서방 기업들이 들어가서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너무 데이터 요금이 비싸서 핸드폰이 비싸가지고 사용할 수 없던 사람들한테 이걸 주면 사회가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로 했는데 이게 사회를 더 망쳐놓은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미얀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얀마 내전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도 이 SNS 보급 이후로 뭐 원래 아프리카 내전이 많습니다만 그 양상이 달라졌다라는 게 저자의 분석이에요. 어떻게 달라졌냐? 훨씬 격렬해지고 훨씬 충돌의 강도가 세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SNS랑 이 내전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뭐 당연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SNS의 알고리즘은 무조건 이용자가 내 채널에 아니면 이 앱에 더 오랫동안 체류하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야만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잘 아시는 추천 기능 이런 것들이 되게 협소하고 극단적인 정보로 몰리게 됩니다. 이것은 뭐 특정한 어떤 회사의 앱뿐만 아니고 모든 SNS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그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방향이 가운데가 아니고 양 끝쪽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강해진다라는 것들이 이야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미얀마 같은 개도국뿐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러워하는 스웨덴 같은 경우도 이제 극우 정당들이 지금 상당히 득세를 하고 있죠. 스웨덴의 이제 극우 정당은 이제 민주당인데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특히 2000년대 2010년을 전후한 이 시기에 SNS가 보급된 다음부터 갑자기 세를 늘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정당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이런 정당이 뭘 주장하는지도 알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SNS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정당이 급속도로 세를 확대를 하게 되면서 마음속에 있던 저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생각들이 서로가 교류를 하게 되는 거죠. 나 혼자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네. 이런 것들을 대변해 주겠다고 하는 정당이 있네. 그러면서 결집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SNS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거예요. 이 SNS에서 나오는 여러 키워드들을 쭉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막 뜨겁게 만들거나 뭔가 이 위기감에 휩싸여 가지고 나를 행동으로 몰아넣는 몇몇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민족, 그다음에 보호, 침략, 뭐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분노하라와 같은 어떤 감정적인 언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키워드들을 보고 사람들은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위협받는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던 주로 잘못된 방향이죠. 뭔가 행동에 나서면서 이제 내전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왼쪽보다는 주로 오른쪽으로 가는 경향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SNS 알고리즘이 계속적으로 작동을 하면 우파 포퓰리즘이 발홍하는 그러한 이제 기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SNS라는 것은 저 사람 마음에 있는 공포감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그러한 뭔가를 메커니즘을 AI가 만들어놨던지 아니면 사람이 만들었던지 그것들을 터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 저자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고 SNS는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최근 보이는 많은 시위들이 어떤 뭐 지도부가 있고 뚜렷한 주체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모입시다 라는 말에 개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집단화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SNS라는 것은 조직화가 되게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내전이다 그러면 뭔가 내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래도 힘이 있거나 그러한 경험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만이 주체로 설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내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즉 여러분들 손에 들려있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내전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그러한 도구로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게 이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내전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경로로 이제 진행되는지를 쭉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저자는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이 어떻게 해서 지금 자기가 내전에 이르는 상황이 됐고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저자는 미국이 지금 내전 상황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2022년도에 이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러면 책 쓴 전 단계를 보면 뭐 2019년, 뭐 2020년 요 단계에서 섰겠죠. 그리고 지금 4년, 5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새로 취임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예상하는 게 미국 사회가 큰 변화를 겪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제도와 절차에 따라서 그냥 큰 변화를 겪으면 다행이지만 잘못하면 이게 내전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다 보니까 11호라는 영화가 또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책의 뒤쪽 6, 7, 8장은 주로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미국 이야기니까 그냥 재미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잘 납득이 안 되고 궁금해하는 왜 트럼프는 당선이 됐지? 어떻게 트럼프가 당선됐을까?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단초를 제공해주는 측면에서도 이 책은 많은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책을 보시면 이 저자에 관한 생각들을 되게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식으로 책을 좀 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파편적인 그러한 뭐 사실의 나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스토리와 역사가 분명한 그 이야기를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그것들을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되게 다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자체만 읽어도 되게 재밌고 리듬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뒤 중간중간에 뭐 사례를 소개하고 본인의 이야기를 입장하는 되게 기계적인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저자 생각들이 들어갔다 나왔다를 해요. 그러니까 한 2장 정도만 읽어보면 그냥 쉽게 끝까지 갈 수 있는 책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책을 저는 사실 추천사를 써달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보게 됐는데 소개를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미국 이야기고 유고 이야기고 필리핀 이야기고 미얀마 이야기지만 사실 사람 이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지명 몇 개 바꾸면 우리 이야기 같았어요. 대한민국 2025년도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이 저자가 미국이 지금 내전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위기감으로 책을 썼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정말 대한민국 2025년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위험한 구간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책은 그러면 단순히 내전은 이렇게 발생한다 이야기만 하고 끝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책 뒷부분에 가면 그러한 내전을 어떻게 하면 막거나 어떻게 하면 종식시키거나 하는 내전을 끝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기승전결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경로를 우리가 굳이 피와 희생을 치르면서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지역들의 사례를 봤을 때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된다라는 말씀을 이 생각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이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심리적 내전 상태에 저는 돌입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그러다가 또 말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겁이 나는 건 사실이죠. 이런 상황에서 정신 차려라고 찬물 한 바가지를 확 끼얹어주는 저는 이러한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옳고 내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행동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이끌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한 번쯤 돌이켜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무가내로 막 달려갈 때 한 번쯤 더 생각해보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그러한 효과를 만들어내주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2025년 이제 막 시작돼서 앞으로 이제 한 11달 정도를 더 가야 되지만 저는 2025년 대한민국 분들이라면 국민들이라면 이 책을 꼭 읽어보면 좋겠다. 지금 2025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책이 이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의 사례, 그 다음에 저 멀리 머나먼 나라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결국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되돌아보는 거울 같은 책이다라고 저는 이 책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뭐 올해 더 좋은 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25년 최고의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질적인 내전에 그리고 갈등이 정말 온 곳에서 온 나라에서 터져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고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한 번쯤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이라든지 말씀, 생각 정리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10분 선정해서 제가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후회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